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지난번 일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 올리는 상형 문자 가운데 지금도 쓰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형 문자인 동파 문자, 그리고 그 동파 문자에 담겨 있는 나시족이라고 불리는 사용하는 주체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늘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좀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천의 옷감이라 그러죠. 옷감 회사 얘기를 좀 먼저 한번 꺼내 보려고 그래요. 남자분들 옷 이렇게 옷감으로 옷을 지으면은 뭐 이태리제 원단, 영국산 원단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영국산 원단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스카발이라는 원단이 있어요. 스카발 그러면 잘 모르시면은 저 북쪽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입고 있는 옷의 기지가 스카발이에요. 비싸다는 이야기죠. 이태리를 대표하는 원단은 흔히 제냐와 로로피아나를 이야기하는데, 로로피아나는 그 전 이명박 대통령과 땅콩 해양으로 유명한 조현아 씨가 입고 들어오던 코트가 로로피아나죠. 근데 아무튼 영국에 있는 스카발이라는 원단 회사는 이름부터 이상해요. 이름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는 다 약자예요. 스카발이 S, 그리고 C, 그리고 A, 그리고 B, A, 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는 영어식으로 바꾸면은 프랑스어로 소시에테인데 영어식으로 바꾸면 소셜이라는 얘기죠. 또는 소사이어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는 영어식으로 바꾸면은 커뮤니티? 근데 커뮤니티와 커머스에 더 가깝겠습니다. 코뮤시알레가 되니까. 그래서 상사, 회사, 상회 이런 뜻이에요. 뒤에 네 글자의 A는 앙글로, 즉 앵글로색슨족의 영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B는 벨기오, 벨기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A는 알망드, 즉 독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L은 릭상부르주아즈, 즉 룩셈부르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그리고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상회라는 이야기죠. 1938년에 세워진 원단 유통 회사의 네 가지 국적이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룩셈부르크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단의 창고가, 벨기에 브뤼셀에는 본사가, 그리고 당시 원래 독일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2차 전쟁 등으로 들어가는 험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로 피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창립자가 프랑스어로 회사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원단 생산은 영국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적에 회사 이름에 국적이 4개 나오지만 그 언어까지 치면 프랑스까지 있어서 5개 국적이 나오는 셈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룩셈부르크의 요구, 그리고 벨기에의 요구, 독일적인 기반, 프랑스에서의 요구, 영국에서의 생산 기지의 특징,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회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 그 옷감 가게 가면은 원단 가게라고 그러죠. 이렇게 번치북이라고 있죠. 뭐 130수, 120수, 빨간색 체크무늬, 뭐 솔리드 이런 것. 그런 번치북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도 스카발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한 배경에는 그와 같은 다양한 국적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을 해요. 지금 스카발은 유일하게 삼성의 제일모직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품질을 겨루는 유일한 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태리 원단이나 영국 원단이 더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일모직 원단이 더 고급이고 훨씬 더 비싼 원단이에요. 250수까지 나오는 것은 삼성과 스카발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런 회사가 그 회사의 다양한 국적성, 공존성 때문에 발전을 한 것처럼 나시족이 쓰는 상형 문자가 비슷해요. 마치 공존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낸 번치북과 비슷한 것이 동파 상형 문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나시족이 살고 있는 운남성의 리장 지역은 히말라야의 동쪽 그림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히말라야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말라야의 동쪽 그림자. 근데 동쪽 그림자이지만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은 장강, 즉 양자강에 의해서 가려져 있죠. 원래 양자강은 강 이름 아닌 거 아시죠? 어느 다리 이름이었죠. 마테오 리치가 그 강을 타고 가면서 이 강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사공이 그때 눈에 보이던 다리를 물어보는 줄 알고 양자교라고 했는데 그게 양자강이 되어버렸죠, 그만. 그래서 양쯔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냥 장강이죠. 아니 그냥 강이죠. 중국 사람들은 황하는 황하라 하지 않고 문헌에서 그냥 하라 하고 회수는 회수라 하지 않고 그냥 그 수라 그러고 장강은 장강이라 하지 않고 그냥 강이라 그러죠. 긴 물을 나타내는 용어가 북방과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에 각각 달랐던 것이죠. 지금의 장강 주변의 남쪽 사람들은 큰 물 강을 강이라 불렀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강을 그냥 물이라 불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라고 불렀던 거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용어들이 많이 달라요. 북쪽 분들은 차를 마실 때 차를 먹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스판 할 때처럼 스차라 그래요. 그리고 남쪽 중간지대 사람들은 끽차라 그래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 음차라 그래요. 얌차이. 그런 데서 나오죠. 아무튼 나시족이 살고 있는 리장 지역은 히말라야 동쪽에서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는 중요한 길에 있는 길목이에요. 비록 큰 분지를 끼고 있긴 하지만은 리장 지역을 벗어나서는 남쪽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그도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잔도를 놓고 겨우겨우 한두 명이 길을 건넜던 서촉에 의해서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더 서쪽은 히말라야에 의해서 막혀버리죠. 그래서 히말라야의 그 동쪽 편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장에는 여러 세력, 여러 민족, 여러 종족이 거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세력이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세력이든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요충지였어요. 그런 요충지가 더욱더 번잡해지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대략 서기전 2200~2300년경과 그리고 서기전 1300년경 한 1000년의 격차를 두고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거대한 충돌과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 초기 청동기와 함께 일어나요. 초기 청동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충돌이 생기는 거죠. 중앙아시아의 대륙이 비록 넓어도 초원이 적고 사막이 많아서 많은 수의 인구가 살아가기는 적절치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의 충돌은 상당히 격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일부는 승자가 돼서 거기를 지키지만 대다수는 패자가 돼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개척된 동부개척로, 중앙아시아의 동부개척로, 서부개척로를 이어놓으면 그게 바로 비단길이 돼요. 그러니까 비단길은 기마종족의 동부개척로와 좀 더 중요하게는 서부개척로를 나중에 상인들이 쓰게 되면서 비단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 원래는 패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찾던 도주로였어요. 이 도주로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주한 길이 무슨 하지만 도주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가강이라는 강 아시죠?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강이죠. 중국에서 이름은 홍하죠. 홍화를 베트남식으로 읽으면 통가가 되는 거죠. 홍어가 통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창강 이런 강도 있죠. 근데 난창강 남쪽에는 태국이 있죠. 그리고 통가강 이남에는 베트남이 있죠. 그 북쪽 주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민속놀이 중에 하나가 명절에 작은 그 통배 빨리 저어서 경주하기예요. 근데 그 경주하기의 특징도 자기들이 원나라의 침입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살아남아서 거기까지 옮겨온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망이 결과로서는 패배일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서 열린 길이 비단길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오는 길도 있었어요. 남쪽으로 오는 길이 나중에 많이 쓰이면서 북쪽 동서로 연결되는 길과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되는 남쪽으로 뻗어내리는 그 길이 이른바 차마고도예요. 그러니까 차마고도는 차와 말을 교역한다는 것은 그 길이 생긴 후의 용도이고, 원래는 역시 기마민족이 내부 경쟁에서 쫓겨 남쪽으로 내려온 개척로예요. 근데 이 개척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요. 서기전 2300여 년경, 그리고 서기전 1300여 년경.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북방에 살던 사람들을 5민족으로 표현하는 버릇이 중국인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그 5민족을 흔히 오호라고 불러요. 5오랑캐라고 불러요. 5오랑캐 이름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선비족, 흉노족, 그 다음에 제족, 갈족, 강족이에요. 그 중에서 제족은 주로 서쪽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 제족이 마침내 이르러서 현지의 슬라브 계통의 원주민과 결합이 돼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요. 그게 오늘날 체키예요. 체키는 제족과 슬라브족의 혼혈이에요. 그리고 일부 그 1200년경에 도망간, 그 이후에 도망간 그 흉노족은 훈족이죠. 훈족은 또다시 그쪽 지역에 있던 민족과 결합돼서 오늘날 헝가리의 한 핏줄 요소가 되죠. 훈가리에. 아무튼 서쪽으로 간 민족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도망간 민족도 있는 선비족과 흉노족은 상대적으로, 흉노족은 많이 도망 안 갔고요. 선비족은 동쪽으로 많이 왔어요. 선비족은 만주족과도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남쪽으로 도망간 민족의 강족이 있었어요. 우리 양이라고 할 때 쓰는 양 밑에 아이 할 때 쓰는 약자인 아자를 쓰면 강족인데요. 차항족이라고 그러죠. 이 차항족들이 내려온 길이 바로 여강을 거치는 남쪽 루트예요. 그 차항족들의 후예들 가운데 오늘 운남에 살고 있는 민족들로는 이족, 바이족, 그리고 나시족, 그 티베트 장족, 이 민족들이 모두 강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시기가 다르죠. 내려와서 정착하게 된 장소도 다르죠. 이동하는 거리도 다르죠. 이동할 때 어떤 단위는 매우 컸고 어떤 단위는 매우 작았고 어떤 단위는 부족 내지 종족 국가를 이룰 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민족은 못 그랬죠. 오늘날 숫자로 본다면 이족은 한 80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족, 백족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흰백자를 쓰지만 흰백자는 중요하지 않고 바이라는 음가가 중요해요. 지도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바이는 우리 아바이 할 때 바이와 같은 바이예요. 이끄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바이족도 내려오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나시족도 내려와요. 나시족이라고 중국에서 이야기하지만 나시족의 원래 이름은 나시가 아니고 라한이에요. 라한. 우리가 사만할 때 그 한자를 써요. 환단고기 할 때 환자를 써요. 라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라히라고도 불러요. 라히라고 부르는데 라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락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면 검다는 뜻이 돼요. 지금 중국식으로 나시족이라고 하면 검은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태양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을 라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룰루라고도 불러요. 또는 랄라라고도 불러요. 그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라고 불리는 나시족도 강족의 한 갈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기전 2300년에도 내려오고 서기전 1300년에도 내려오고 그건 큰 흐름이고요. 그 사이에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고 내려와서 적응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내려와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3300년 경쯤에 여강 지역에서 리장 지역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을 나시 대전이라고 불러요. 또는 흑백 나시 대전이라고 불러요. 흑백 나시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백나시는 지금의 나시족이고요. 백나시는 나시족이고요. 흑나시는 지금의 후미족이라고 부르고 한자는 보미족이라고 써요. 후미족이라는 민족이에요. 또는 이제 리수족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수족은 뜻을 보면 확실한 게 리수족은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전쟁에 져서 다시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리수족도 거기 관련돼 있던 민족인데요. 아무튼 그들은 모계 모권 사회를 유지하던 과거의 인류학자들은 인류 사회에 모계 사회는 있어도 매트리 리니얼 소사이티는 있어도 매트리 아칼 모권 사회는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 모권 사회는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계통도 모계로 내려오고 권력과 부도 모계로 전해지는 모계 모권 사회였는데 지금은 모권적인 요소가 조금 남아있고 모계적인 요소도 남아있지만은 지금은 좀 혼란스럽죠. 아무튼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100년에 한 번도 내려오고 50년에 한 번 내려오고 끊임없이 내려와요. 이때 처음 내려왔을 때 이곳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엄청난 폐허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리리 찌베르란 노래를 탄생시켜요. 아리리 찌베르란 노래가 바로 우리 나시족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갖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한국만 갖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공유했던 공통의 문화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다양한 아리리가 있고 아라리가 있고 아리랑이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이 도착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을 아리산이라고 불러요. 그 세계에는 지금도 그들이 우리와 핏줄로서 통하는 문화로 통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곳에서 아리산이 발견돼요. 때로는 중국 발음은 아이라오산이 되기도 하고 아리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불러요. 곡조는 우리는 4분의 3박자로 바뀌었지만은 그분들은 3박자, 2박자의 다양한 아리리 또는 아라리, 아리아리, 아리랑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면서 전쟁 이후에 아리리 찌베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위로함이란 뜻이에요. 아리리는 태양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아리랑도 나를 떠나신 님이라는 한자어도 아니고 그 순 우리말일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비슷한
의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그 아리리 찌베르,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은 사람들을 태양신에게 위로함. 그러면서 그들은 거대한 그림을 그려요.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쇳발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되니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쇳발이라는 것이 한자로 번역하면 신으로 다가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긴 그림이에요. 정말 긴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따라서 걸으면은 그림 구경 안 하고 걸으면 물론 뭐 한 3분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림을 보면서 올라가면 2, 30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발생해요. 뭔가를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림 모양으로 그림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 싶은 요구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동파문자의 시작이에요. 동파문자는 따라서 최소한 흑백대전이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3300년경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는 한나라 때 채윤이 종이를 만들었다고 발견했다고 또는 발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늘과 같은 선지를 말하는 것이고 원시적인 종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가 죽간을 떨어질 정도로 책을 읽었다. 대나무밖에 없었을 것 같지만 이미 그때도 원시적인 그 당나무를 찢어서 말린 종이 같은 건 있었어요. 그 종이도 3300년 그 무렵에 나시족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쓴 문자 기록들이 지금 일부 남아있어요. 그것도 우연히 남아있게 됐는데 아무튼 남아있어요. 따라서 그때 이미 문자를 썼다는 거, 그리고 그 문자를 누가 썼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다시 문화를 부흥시키고 원한 관계를 다 풀어내서 해원 상생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쓰죠. 그들을 나시족은 덧바라고 불러요. 덧바, 땅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덧바라는 것으로 문자가 돼요. 여러분들 리장을 가시게 되면 뒤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대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산봉우리는 삐쭉빼쭉해도 밑에는 한 덩어리예요. 옥룡설산이라고 그러죠. 옥룡설산은 3년은 착한 일을 해야 본다고 하도 구름이 많이 껴서, 그래서 농담 삼아 한 10명 가서 옥룡설산을 못 보면 이 중에 3년 동안 착한 일 안 한 사람이 누구냐고 막 웃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어떤 분은 옥룡설산을 밑에서 일주일을 머물다 왔는데 옥룡설산을 못 보셨다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 내에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백두산이 아니에요. 백두산만큼 그렇게 물을 보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3일만 머물면 한 번은 봐요, 웬만하면. 근데 일주일을 머물고도 못 본 분들이 계신데요. 그 옥룡설산 밑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만 치느라고 산을 못 봤다는 거예요. 헤드업만 해도 보는데 관심이 없으면 정말 안 보이는 거죠. 그 옥룡설산의 이름도 덧바산이에요. 덧바산이에요. 덧바는 아버지의 땅이고 얘기해요. 반대가 하바가 있어요. 하바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덧바설산, 옥룡설산의 동북면에 큰 설산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은 설산이 아니에요. 만년설산이 아니에요. 녹아버렸어요. 기후변화가 엄청 빠른 거죠. 2005년부터 더 이상 만년설산이 아닌데 2014년부터 이제는 옥룡설산도 만년설산이 아닙니다. 해발 5,900m가 넘는 6,000m 가까운 그 산도 이제는 여름이면 녹아요.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그 하바설산이 아버지의 산, 덧바설산이 어머니의 산이에요. 그래서 덧바설산인 옥룡설산에는 누구도 지금까지 등정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나시족에게 옥룡설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어머니를 범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죽여버렸어요. 행정적으로 벌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들에게는 어머니니까. 그 이름도 역시 덧바인데 덧바는 땅의 아버지란 뜻도 되고 어머니란 뜻도 돼요. 근데 그 덧바들이 만든 문자예요. 그 덧바 문자.
즉 동파 문자예요. 한자로 말하는 동파 문자, 동바 문자는 바로 덧바 문자라는 나시족의 말을 한자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덧바들이 만드신 문자, 그게 상형 문자고요. 이 상형 문자만 갖고 표현하기에는 사회가 갑골시대, 중국의 갑골시대보다 너무 이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표의 문자인 어떤 뜻을 표현하기 위한 상형 문자인 덧바 문자 말고 나시족은 또 하나의 문자를 같이 써요. 그걸 거바 문자라 그래요. 한자로는 가파 문자라 그러는데 거바 문자라 그래요. 거바 문자는 표음 문자예요. 나시족은 표의 문자인 상형 문자와 표음 문자인 거바 문자를 같이 써요. 그럼 거바 문자는 뭐냐? 거바는 동파의 제자를 거바라 그래요. 근데 한자 발음대로 하니까 거바가 되지만 나시족의 발음대로 하면은 꽃바예요. 꽃바. 꽃바 문자가 돼요. 덧바 문자와 꽃바 문자가 있는 겁니다. 꽃바의 꽃은 우리가 꼬마라고 할 때 쓰는 꼬예요. 우리 꼬마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나요? 무당들의 제자를 꼬마라 그럽니다. 원래 꼬마란 말이 새끼 무당이라고 표현하죠. 아직 무당이 되지 않는 무당 수업을 받으면서 무당 보조 역할을 하는 젊은 어린 아이들을 꼬꼬마 또는 꼬마라고 불러요. 근데 꼬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을. 아,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애를 왜 무당 제자라고. 꼬마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아무튼 그 제자들을 꼬바라고 불렀는데요. 그 꼬바들이 쓰던 문자예요. 그래서 거바 문자, 꼬바 문자라고 불러요. 꼬바 문자는 상형 문자가 아니고 표음 문자로서 기호를 이용하는 쐐기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족은 상형 문자를 쓴다더라. 맞는 말이지만 그 이외의 표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나시족의 언어 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단어와 단어를 설치하는 원칙이자 하나 위치 조정법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쓸 경우에는 거의 토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목적어를 뒤에 붙일 경우, 보호를 뒤에 붙일 경우에는 토시가 없는 영어처럼 되죠. 근데 나시족의 말은 우리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토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토시가 없을 경우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명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꽃바 문자가 쓰여요. 제자들이나 쓰는 문자.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신라시대 때 읽을 때 보면 쭉 쓰다가 중간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하죠. 요렇게 해서 무슨 묘, 요렇게 해서 고 막 쓰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읽기 위해서 표기했던 문자다, 이런 의미인 거죠. 실제로는 꼭 써야만 되는 문자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인 덧바 문자와 표음 문자인 꽃바 문자가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 올리려고 하는 건 이 상형 문자에는 도대체 지난번 갑골과 마찬가지로 어떤 필요성이 문자를 만들었을까? 어떤 목적이 그 문자를 만든 의식구조에 담겼을까? 그리고 이 같은 것을 쓴 이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들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쳐들어오는 적도 만나야 되고 찾아오는 벗도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먼 옛날 티벳 지역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홍파와 황파가 싸움을 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죠. 그때 쫓겨가 내려온 황파를 받아들인 것도 나시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구성원으로 삼아요. 나시족은 혈통으로 구성원을 삼지 않아요. 두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디에 사는가. 같이 살면 핏줄을 따지지 않아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했던 거죠. 오히려 지금 와서 현재 나시족은 핏줄을 따져요. 정착됐다는 이야기죠. 고정됐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도 받아들여요. 그들은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교는 우리 시다르타는 인불이라 불러요. 인도 부처. 공자는 한불이라 불러요. 한나라, 한족의 부처. 뭐 그런 식으로 이분들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원나라가 이제 칼을 들고 내려오죠. 멸망시키려고. 그때도 그들은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20만 기마대병 앞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이 가로막고 악기를 펴고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해서 마침내 언제까지? 원세조 쿠빌라이가 말에서 내릴 때까지. 결국은 쿠빌라이가 말에서 내려요. 그리고 안 죽일게, 땅만 뺏을게 라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원세조 쿠빌라이가 정복한 지역 가운데 단 한 명도 전쟁으로 죽지 않는 지역이 나시족이에요. 근데 나시족은 흑백 전쟁 이후로 단 한 번도 공격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3,300년 동안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들이 죽었던 것은 국민당 당원에 의해서만 죽었어요. 만리장정을 떠났던 가난한 홍군들이 양자강을 건너갔죠. 뭐 거의 구부러진 총에 다 떨어진 신발에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녔겠죠. 그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알 이유도 없고요. 그들은 원래 평민들로만 구성된 그 평등사회였어요. 문명이 발전한 이후에도. 그런데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노예제가 발생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그 이전까지 계속 평민이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질곡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헐벗은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들이 좀 쫓겨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가관인 거예요. 형제요. 이건 충격이죠, 그들에게는. 그 길로 다 공산당을 도로 다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현실적으로 현재 중국 공산당사를 쓰는 사람들이 새로 인정하는 사실이 운남 지역에 제대로 도착했을 때 남은 홍군은 12,000밖에 없었다. 12만이 아니라 10배 뻥 튀긴 게 과거 역사다. 그런데 운남 지역으로 들어가서 30만 명이 더 붙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양자강을 건너야만 제대로 도망을 가요. 그때 양자강 상류가 바로 그 금사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나시족이 살던 곳이에요. 나시족이 홍군을 건네주느라고 무려 15만 명이 죽어요. 근데 길 건너주는 과정에서 15만 명이 설마 죽겠어요? 건네줬다고 나중에 누가 와서 죽여버린 거죠. 3,300년 만에 처음 전쟁으로 인한 살상은 국민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중국 공산당은 산악 유격전을 배워요. 그 산악 유격전을 가지고 공산당의 전쟁 전술 교본이 다시 쓰여져요. 중국 공산당에.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침내 장강을 건너와서 회복에 들어가요. 그때 모든 유격 전술을 총괄했던 사람이 현재 중국 공산당에서는 기념비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주보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보중은 바로 운남 바이족 출신의 전술 전략가이고 문학가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오래 못 살고 죽었죠. 그 휘하에서 장교 몇 개 붙였던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이에요. 일종의 소수민족 영군의 휘하에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 객담이고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들의 문자, 새로운 어떤 개방성에 대한 표기 방법이 계속 필요해져요. 그게 그분들의 현실적인 필요성이었어요. 개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표기되어야만 한다. 개방을 위해서는, 근데 이분들이 재밌는 발상을 해요. 지금도 나시족과 바이족은 그런 표현을 즐겨합니다.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개성은 더욱더 선명해진다. 열면 열수록, 나를 열면 열수록 나의 개성은 더욱더 선명해진다. 나는 더욱더 나다워진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다워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개성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현실성, 필요성, 목적성은 거의 하나로 꿰어져요. 개방성이에요. 철저한 개방성,
그리고 개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족의 개념도 자기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티벳인들의 그 표기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꽃바 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티벳 장족의 문자 그랬었고, 반대로 이족의 문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정하게 채용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원래 만들었던 문자를 개량해서 확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형 문자인 그 덧바 문자, 동파 문자는 계속 수가 늘어나요. 계속 수가 늘어나는데 이것들은 계속 동파들에 의해서만 관리되어 왔어요. 그게 불행히도 다행인지도 모르지만은 세상사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날 동파 문자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제는 동파 문자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나시족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80대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만드는 글자들을 한번 보기 전에요, 쭉쭉 그림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시족과 리수족, 아까 보미족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리수족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아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시족도 그렇고, 나시족은 그 아리리 아리리 나시고냥 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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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요. 노래가. 제가 못 부른다는 건 감안해 주시고요. 리수족도 알리 달리 다스레 다스레 알리 롤리 로스레 로스레 이런 구조의 아리리가 있어요. 제가 부른 것은 제가 아는 이만큼이고, 많은 우리가 밀양 가면 밀양, 진도 가면 진도, 상주 가면 상주, 정선 가면 정선 있듯이 이분들도 그래요. 다양한 가사가 지역마다 시대마다 그 바뀌어가면서 다양한 아리를 만들어내요. 아무튼 나시족, 리수족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위에 지금 커서가 움직이고 있는 쪽, 바로 거기가 길을 건너면은 노강, 즉 메콩강의 그 상류인 발원지인데요. 이 서쪽은 히말라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서쪽 잔도가 있는 그 협곡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가 결국은 길이고, 그 길을 리수족, 보미족, 나시족 있는 그 밑으로 수많은 민족이 내려와 살아요. 이 민족들이 저 길을 다 거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뚜롱족, 바이족, 떠앙족, 라후족, 뿌랑족, 와족, 따이족, 진워족, 징포족, 한이족 뭐 등등등 수많은 민족들이 다 거쳐간 거예요. 다 거쳐가면서 나중에 이름을 나시족도 이상하게 기억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여관까지 갔다 오시고 나서 운남 갔더니 별민족이 다 있더라. 나사족도 있고 백족도 있고, 나사족이라 그러면 다행인데 어떤 분은 내시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길이 이제 여기를 안 거치면 자마고도가 없죠. 내려오면 이제 다양하게 넓어져요. 그 민족들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만남이 소통을 통해서 그들 문화에 다 스며들어요. 그들의 문자에 다 스며들어요. 나시동파 문자는 문화대백과예요. 단순한 언어대백과가 아니라 문화대백과이고, 때로는 종교대백과이고, 그 안에는 나시족의 언어 안에는 무려 360개에 해당되는 신들의 이름도 한 글자로, 읽는 건 음가는 매음가씩 되는데요. 신의 이름도 36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재 나시족들은 그 가운데 87개 정도의 신들의 이름만 해독해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이제 지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 수많은 이제 민족들이 만나게 되죠. 이들이 쓰는 언어를 다 뭐라 그러느냐? 미얀마 티벳계 언어라고 불러요. 면장어계라고 불러요. 면은 미얀마, 장은 장족, 티벳 장족. 그러니까 티벳 미얀마계 언어라고 부르는데, 위치상, 언어의 위치상 미얀마계의 어순을 쓰며, 언어의 구성상, 어소상 티벳계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법은 단어를 배치하는 거라면 단어도 글자에 배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베트남에 공산당이 있으면 월남 공산당이라 그러죠. 월남이 공산을 꾸미고 공산이 당을 꾸미죠. 근데 꼭 그렇게 단어를 구성할 필요 있나요? 베트남은 당, 공산, 월남이잖아요. 뒤에서부터 꾸며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법도 단어의 구성도 각각 언어계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표준이 되는데 이분들의 언어는 미얀마 티벳계, 즉 긴 길에 의해서 형성된 언어란 뜻입니다. 이들이 살던 데를 흔히 과거의 사람들이 샴바라라고 많이 불렀어요. 샴바라라고 불렀는데 그게 나중에 와서 샹그릴라, 라디오 현상이죠. 점점점 말이 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불러버렸죠. 이제는 저걸 거꾸로 받아들여서 저걸 공식 행정명칭으로 쓰고 있어요. 본말이 전도됐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티베트 장족들이 그 홍파 불교 사원들이죠. 작은 포탈락궁이라고 불리는 곰빠라고 하는 사원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원이죠. 곰빠는 지역 사원이죠. 우리 지금 조계종 불교로 말하면 말사는 곰빠, 본사는 이제 이런 궁이죠. 그다음에요. 잠깐만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사슴이 나왔죠. 제가 일요일날 흰사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흰사슴 꼭 나오게 되죠. 법배 바퀴를 돌리는 그분들의 표현 도르제와 부루, 흰사슴이 꼭 나오게 되죠. 지난번 일요일날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에요. 여기가 바로 앞에가 금사강, 양자강, 즉 장강의 첫 번째 구비가 있는 곳이에요. 요거 하나를 못 건넌 거예요. 워낙 물에 어두운 한족들이라서 그 나름대로 노농해방의 혁명 의지로도 건널 수 없었던 민족의 한계예요. 물을 못 건넜던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건너줬을 때의 나시족과 그 임필시 사단과의 이제 우정을 담은 탑이 지금도 양자강 제1만 석고진이라는 동네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한편 여기에는 그 제갈량과 맹획이 서로 국경을 그었던 국경의 약속북도 남아 있어요. 이 돌북의 소리가 나지 않는 한 형님, 저는 형님이 계신 총나라를 안 건드리랍니다. 우리 중국의 역사에서는 승상 제갈량이 항복을 받은 걸로 돼 있죠. 그러나 이 지역의 원사에 의하면 둘이 결의 형제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아무튼 그 비석 이렇게 돌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석고 돌북진이라고 불러요. 다음에요. 이게 바로 답바산, 옥룡설산, 하나의 옥덩어리입니다. 정말 옥입니다. 정말 옥이에요. 깨면 다 옥이에요. 깨면은 어머니를 훼손한 거니까 죽죠. 그리고 이분들 동네에 가서 제가 객담으로 어린아이 귀엽다고 머리 만지시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머리는 우리가 그 아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 우리는 보면 아가, 아기, 아지 다 있죠. 머리를 만지는 것은 혼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모욕이 되죠. 그것도 칼 맞아요. 그래서 배는 아지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태를 묻은 것은 무슨 아지씨 태라 그러죠. 아가씨가 아니에요. 아기씨도 아니고 반드시 아지씨 태예요. 배에 태를 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 가슴을 둘 때는 아기예요. 아무튼 여기가 그분들의 이제 성지죠. 넘어가시고요. 이분들은 원래 답바로부터 전해지는 자기들만의 종교적, 인문적 형태의 종합적인 문화 체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불교 들어오면 불교 받아들이고 중국 도교 받아들이면 도교도 받아들여서 삼천국도 짓고 심지어 도교를 노래하면서 음악도 만들고 그 도교 경전을 읊으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지금 남아있는 나시족의 고악회 동파 나시 동경고악이라는 그 살아있는 음악의 화라석이라 불리는 그것도 그런 거죠. 진짜 나시족의 원음악은 아닌 거죠. 도교와 결합된 음악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음악은 아까 말했던 제가 아리리 찌베르라든가
그 다음에 두라고 하는 땅을 위로함이라는 두, 피리 독주. 아주 그들만의 피리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저분들의 음악이고, 나중에 중국에서 들어온, 한족에서 들어온 음악이 이분들의 정서와 결합되면서 나타난 것이 나시족의 현재 동경고학이에요. 사실 동경고학은 따라서 나시족 본류의 음악은 아닌 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쉽게도 어느 날 여기에 원래 그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림을 없애고 그림이 있던 자리를 그냥 이렇게 석곤지, 시멘트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 대신했더라고요.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쇳바리, 신으로 다가가는 길. 여기에는 문이 3개가 있어요. 인간이 되기 전에 문, 인간이 된 후의 문, 마침내 나를 이룬 후의 문. 어쨌든 신으로 다가가는 길이라 불러요. 마침내 여기는 마침내 나조차 없는 곳까지 가는, 저 앞에서 순물질에서부터 마침내 내가 없는 곳까지 가는 그 길을 쭉 다양하게 표현해 놓는데, 지금은 저게 제가 알기에 반금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런 신들에 대한 이름들이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여기 밑에 동파문자로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꼭 刻써 있는데요. 바른손편 밑에, 예, 쭉 더 가보시죠. 그 그림들의 부분들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불교가 들어왔을 때의 흔적들이죠. 그래서 북방 티베트 불교의 그 황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있었던 그림인데, 현재 남아있는 채색화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채색화의 하나입니다. 요 하얀 건 전부 학의 똥을 가지고 그리죠. 새똥으로 그리죠, 하얀 거는. 그래서 안 지워지죠. 그래서 왜 차에도 새똥이 오래 앉으면 그것만큼 지우기 힘든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세톤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이러한 나시족들 속에 공식적인 한족 세력권에 포함되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지도자를 가상해서, 뭐 가상이 아니고 실존했던 인물들인데요, 그려놓은 것들인데, 이 역사도 이미 나시족이 나름대로는 자리를 잡은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이 시기에 나왔던 무대를 했던 드라마도 있었죠. 추자연 씨가 중국에 했던 목부풍문인가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예. 네.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예. 네.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나시고학이에요. 일종 앞에 있는 관을 쓴 사람들은 동파고, 그 다음 관 모양에 뭐 새 털이 안 꽂아진 사람들이 꽃바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꽃바고, 나이 들어서 새 털을 꽂고 있는 분은 이제 동파예요. 근데 그분들, 그 다음에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새 털 잔뜩 꽂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도교적인 문화가 역으로 나시족에 들어왔을 때 결합되어서 도교 음악과 나시족의 음악이 결합된 그 동경고와, 동경이라는 것은 문창대동 선경이라는 도교의 경전을 음악으로 바꾼 것을 동경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도교 음악이에요. 이분은 그것을 이제 되살렸다고 하는 아시아의 만델라라고 불리는 티베트 쪽 독립운동하다가 한참 오래 살았죠. 시엔커라고 불리는 선과 선생이신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다면 원래 92 정도 됐겠네요. 쭉쭉이요. 왜 쭉쭉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그림들이 쉬워요. 상형 문자들이 오히려 갑골보다 쉬워요. 위에 거 그림을 보면은 꾹 찼다는 얘기인데요. 배에 뭐가 가득 찼잖아요. 저렇게 배를 그리고 텅 비워놓으면 배고픈 거예요. 가득 채워놓는데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 점을 찍어도 돼요. 알갱이를 많이 먹어도 배부른 거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입자가 있어도 배부른 거예요. 저 배부른 건데 발음은 똑같아요. 꾹이라고 불러요. 꾹.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저울이에요. 두 개의 다른 사물이죠. 이 사물 자리에 세모가 들어갈 자리에 또는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에 고기를 그려놔도 되고요. 곡식을 그려놔도 돼요. 다만 요 천칭의 모습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인도 유로피안 계통의 어법으로 문법으로 보면은 달아보라가 먼저죠. 배부름을 달아보라가 될 텐데 이거는 거꾸로 배부름이 앞이 먼저 와요. 배부름을 달아보라. 당신이 배가 부르다면 배부른 값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배부른 대신에 뭘 잃어버렸는지 배부른 대신에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지 한번 달아봐라. 그런 의미 한번 써봤습니다. 객이 이제 그 손님인데 벗이란 뜻도 돼요. 그 발음도 버예요. 나시족의 어소와 우리 한국의 어소에는 70%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음운 변화를 고려해서 찾아낸다면 더 많은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음운 변화를 고려하면 유사성으로 파악됐던 것 중에서 떨어져 나갈 것도 물론 있겠죠. 제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음운 변화를 고려하면은 유사한 음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이렇게 모자를 썼어요. 손님은 모자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제 그 옆 앞에 있는 거는 그 손 흔드는 거예요. 빠이빠이예요. 밑에 있는 거는 객을 보내면 제비가 살이 쪄서 뚱뚱한 것은 제가 못 그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도 옛날 상형 문자를 그렸던 이 동파 문자를 그렸던 것보다는 이쁘게 그렸어요. 그래도 제비 같기도 하고 날치 같기도 하고 날개 달린 돌고래 같기도 한데 제비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시족은 다 제비인 줄 알아요. 밑에 있는 것 추 바로 겉바 꽃바 문자예요.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위에 가다라는 것은 상형 문자인데 밑에 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꽃바 문자를 쓰기도 해요. 물론 꽃바 문자 외에 온다는 문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온다는 뜻이 구체적인 사물이 온다기보다는 뭔가 정서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추상적으로 온다는 것이어서 온다는 것을 꽃바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문이에요. 앞을 열어라는 뜻이에요. 위에 건 앞이에요. 이 동네마다 이런 폐방이 서 있죠. 폐방이 걸려 있는데 그 앞으로 해가 뜨고 있어요. 그게 앞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동네는 남향하고 있으니까요. 남향하지 않으면 마을을 안 지으니까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살다가 30년, 50년 살다가 보면은 이 운남에 가면 아주 오래된 집, 뭐 저는 한 300년 된 동네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은 한족의 문화에 이미 길들여진 그들의 집을 보는 거예요. 운남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집은 결코 300년 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길게 살아 60년 살거나 30년 살면 떠나버려요. 옆 기슭으로 가서 새로 집을 지어요. 옛날에 살던 집은 허물지도 않고 그대로 둬요. 거긴 조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억지로 허물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것이 반 정도 결합돼서 완전히 허물지는 않고 중요한 건 빼다가 다시 써요. 그렇지만 원래는 그리고 조상들이 살던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그 부서지지 않는 마을에는 해가 지면 가지 않아요. 조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모든 마을을 새로 짓던 옛 마을이든 전부 남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가 문 밖에 비치는 곳은 앞이에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열어라. 문을 여는 거예요. 문짝이고 문이에요. 그 다음이요. 투, 일어나, 허, 노래 부르라.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다는 동작이 보이죠, 뭐. 풀쩍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 일어나다의 개념이 또 우리하고 비슷해요. 서양 사람들은 인도 유로피안 문화에서는 무언가를 용기 있게 하기 위해서 뭐라 하죠? 전진하라고 해요. 한족도 마찬가지예요. 전진. 앞으로 나가자고 해요.
근데 이 기마민족권의 문화에서는 뭔가 하고 싶잖아요. 일어나라 그래요. 떨치고 일어나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민주운동할 때 김쌤 안 그러셨습니까? 떨치고 일어나라 그러죠. 앞으로 가자라는 표현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결합이 돼 들어왔으니까 같이 쓰였지만은 이 기마민족권의 문화에서는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을 앉았다가 떨치고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가자는 개념은 적겠어요. 아무튼 튀어오르는 거예요. 튀어오르다, 일어나다. 일어나다라고 했지만 튀어오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뜻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다인데 이 노래하다에는 원래 보통은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입을 확대해서 그린 다음 그냥 쭉 직선으로 이렇게 펴고 아래 위로 알갱이를 그려 넣어요. 땅땅땅 점을 그려 넣어요. 그게 노래하다인데 그것은 그냥 노래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뜻을 담아 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발음은 똑같아요. 허라고 똑같이 해요. 이것도 우리는 투허 이렇게 읽으면 사실 안 되고 투허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먹는 부추가 아니고요. 위에 것은 해와 달이 있죠. 해와 달에서 빛이 나죠. 뭔가 알갱이가 퍼져 있죠. 그럼 그게 빛이에요. 빛은 해와 달로부터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위에는 하나의 그 세모난 아래 위 밑에 글자요. 아래 위로 나누어진 모습이 있죠. 그걸 땅 밑에 이렇게 심어 넣는 거죠. 심다의 뜻이 돼요. 그래서 빛을 심으라. 인도 유럽편식으로 하면 빛이 뒤로 가야겠죠. 여기는 그렇게 돼요. 빛을 심으라. 이런 것은 꽃바 문자를 섞지 않아도 오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요. 위에는 온전하게 살았는데 머리는 열려서 하늘을 향해서 안테나처럼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어요. 귀는 엄청 커요. 개방적인 것. 하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열어라. 연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다. 열지 않은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다. 열어야만 채워진다. 채워야만 비워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코지허후라고 표현하는데 코지허후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 사다 할 때 추예요. 그러니까 코지허후 온전하게 살아.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의식 구조는 여기에서 드러나요. 개방이에요. 자연과도 개방, 사람과도 소통.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의 얼굴에서 또는 몸에서 뭐 심장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해석을. 근데 뭔가 알갱이를 별도로 끄집어낸 거예요. 내 어디선가 흘러나온 알갱이들,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의지라 그러잖아. 한자로 의지라 그러면 의와 지는 달라요. 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의식도 아니를 한자로 의라 그래요. 지는 그 의가 모여서 하나의 선분화된 의식을 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의와 지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의는 홀이에요. 지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홀과 뜻을 우리는 그냥 뜻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는 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흩어나오는 생각들 또는 뭐 선분적인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들을 그냥 흩어버려라. 이거는 이제 사방으로 흩는 모습이에요. 흩는 사람이야말로 존중할 만한 사람에게 이기에 사람 위에 모자를 씌워줬어요. 모자를 씌워주는 건 존중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 나오는 거 아무거나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위에 있는 거 귀 없애고 머리에 사방이 열려서 올라가는 거 없애버리면 그냥 사람이죠. 요러면 요건 사람인데 뭘까요? 일반 사람이에요. 아무렇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누구죠? 남자예요. 여기에 이쁜 모자를 아까 다시 가주십시오. 요런 모자를 씌우죠? 여자예요. 왜? 모계 모권 사회였기 때문에요. 2003년에 제가 리장을 처음 갔습니다. 4월 사스가 한창 돌 때. 근데 그때 사스 때문에 저와 어떤 독일에서 온 아가씨 둘 외에는 아무런 손님이 없었어요. 그 넓은 여강 고성 안에 외국인이라고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택시가 한 100대가 그 둘을 태우려고 경쟁이 붙는데 그 독일인 아가씨가 무섭다고 같이 다니자고 해가지고 그나마 한 대.
그래서 그 한 분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성 운전자였어요. 여성이 운전하네. 그랬는데 잠깐 있더니 남자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온 거죠. 남편한테 운전대를 넘겨주고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듣는 앞에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절대 팁도 주지 말고 그 요금도 나를 줘야 되고 저녁에 끝난 다음에 절대 저 사람을 주면 안 되고 근데 또 운전이 끝나갈 무렵에 그 남편의 간절한 얼굴을 봤어요. 또 제가 은근히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꽤 큰 팁인 인민화 100원을 줬어요. 요금에. 그랬더니 저한테 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남편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줬다는 얘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모든 권리는 불과 50년 전까지 나시족은 모든 권리도 여성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계보를 이어가고 재물은 외삼촌이 갖고 외삼촌에게서 생질에게 넘어가는 모권 사회가 아니라 목의 모권 사회였어요. 여자가 권리까지 다 갖고 있어요. 아무튼 뭐가 있으면은 그래요. 보통 그래서 여자가 아니고 일반 인간일 때도 그냥 머리에 뭐 장식이 없어요. 위의 것은 이게 사방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 것. 동은 동이고 서는 서고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인 것이 바른 거죠. 바르다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right, 옳다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옳다죠. 바르다라는 것은 반드시의 개념과 통해요. 사필귀정일 때 바르다의 의미는요, 반드시의 의미예요. 필자의 의미예요, 사실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물리학적인 법칙에 해당되는 것을 그걸 바르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의 요소는 옳다 그르다고요. 바르다라는 것은 물리적 법칙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바르다라는 것은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있는 그대로 그걸 밑에는 길이 쫙 나 있어요. 바르게. 그래서 바른 길이에요. 위에 얻다라는 것은 손에 뭔가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사물, 만들어진 인공적인 사물인데 인공적인 것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인공적인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아마 얻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투, 그다음에 이건 찌러, 이건 우리 불러 할 때 런데요. 이거는 이제 그 위에 불러준 사람 위에 또 장식이 있죠. 없어도 되는데 없고 저렇게 놓으면 너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머리만 있는데 몸체가 없는데 머리 장식까지 없으면 문자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몸통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머리 장식이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입에서부터 뭐가 나오는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불러주는 거예요. 무엇을 불러주느냐?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상형 문자 시간도 했는데 문자 할 때 글자 자자가 이름 자자예요. 누군가의 이름으로부터 문자가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의 모든 고유명사로부터 보통명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인 그 자예요. 음가도 비슷해요. 찌예요. 중국은 현재 쯔지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초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철이라 그러죠. 철들다의 철로 표현하죠. 이름값을 하다. 만주어에서는 그 철을 초로라고 불러요. 초로. 엄밀하게 말하면 초로나 우리말 철이나 이 사람들의 찌러나 발음은 거의 초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라. 그에게 부여된 그다운 것을 불러주라. 요건 이제 그렇게 모든 문자의 근원은 바로 찌에서 온 것이다. 철에서 온 것이다. 초로에서 온 것이다. 상형 문자인 각골이나 상형 문자인 닷바, 동파 문자도 모두 처음에는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 필요성도 누구에겐가 또는 어떤 무형의 것이 또 이름이 있어야죠. 이름을 붙여주면서 시작된 것이 문자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위에가 있는 게 지붕도 되고 하늘도 돼요.
대개는 저 하늘을 저렇게 많이 그려요. 저 밑에다가 이렇게 S자를 3개 쓰거나 4개 그리면은 바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바람이니까 이거는 언제죠?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는 봄이에요. 꽃은 여름. 눈 내리는 그 모습 그려놓으면 겨울. 이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바람 계절, 꽃 계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아무튼 이 집 또는 하늘에 아직 그릇 안에 그림자가 담기는 것. 박지 해가 뜨지 않았어요. 새벽이에요. 해가 뜨기 직전을 말해요. 물잔 위에 또는 물 위에 아직까지 해가 담기지 않고 사방 나무 그림자만 담겼을 때를 말해요. 새벽을 말합니다. 그 밑에는 시간을 말해요. 물시계의 모습을 상용화한 거예요. 물시계의 모습인데 위에 있는 게 머리가 아니고 우물의 근원지고요. 물길을 따라올 때마다 그 물에 무언가를 두면은 어디에 또 되면 어디에 도착하겠죠. 배를 하나 싹 띄워주면은 똑바롭게 정리된 물에서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1시쯤 되면 그 무언가가 어디에 오고 2시쯤 되면 어디에 오겠죠. 긴 물시계인 거죠. 그 물시계를 상징하니까 때란 이야기예요. 새벽의 땐 물이 왼쪽에 있는 것도 물의 원천인 샘이에요. 그리고 샘에서 또 물이 흘러나오죠. 거기에서 아직까지 새벽 냉기가 좔좔좔좔. 그래서 매우 차다는 뜻이에요. 물이 차다. 새벽 땐 물이 차다. 우리 사는 세상이 물이 찬 것 같아도 새벽에서 찬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새벽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새벽이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유토피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새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새벽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유토피아는 어떤 유토피아도 이미 내게서는 떠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파 상형 문자에 담긴 의식 구조를 말씀드린다 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못 드리고요. 개방성, 자연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열린 개방성, 그 개방성이 아직까지 문자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개방성이라는 자체가 부정됐다면 이 문자도 죽을 거예요. 그 개방성이 있는 동안 또한 유토피아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냥 좀 꼭 지나가는 얘기하듯이 신변 잡기를 얘기하듯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주제가 다음번에 조금 두 주가 있으니까 거긴 조금 구체적으로 다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일찍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동파 문자 그 나시죠 옥룡설산 몇 년 전에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파 문자 만나가지고 너무 이쁘고 뜻도 좋아가지고 그림책을 좀 그리는데 그림책으로 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들은 좀 얇은 지식인데요. 그게 이제 나시족이 목의 무건사회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에는 아빠라는 단어도 없다고 왜 삼촌의 역할만 있고 없죠. 그런데 그게 동파가 이제 독바이래서 아버지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파라는 의미 속에 바라는 게 아버지라는 것보다 이끄는 이의 의미예요. 땅에서 이끄는 이. 땅, 바, 이끌다. 우리말 아버지가 원래 아바지에서 왔고 아바지의 아는 밝다, 태양과 관련있고 바는 이끌다, 지는 극존칭, 3인칭 대명사, 남성 대명사.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매우 존경스러운 남성. 근데 할아버지가 계시면 감히 지자를 따라서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바이, 아비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때 바라는 건 사실은 남성형 이런 건 아니죠. 이끌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말 선비라고 하는 것이 선비사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는 쇤바이, 쇠다와 베다라고 하는 고몽고에서 오거든요. 쇠다, 박다, 바이, 베다, 이끌다거든요. 그래서 쇠다의 형용성이 쇤이 되고 명사형이 비가 돼가지고 쇤비,
선비가 되거든. 그래서 오늘날 공동체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 남성일 필요도 없고 여성일 필요도 없고 누구나 가능한 거죠. 오늘날 유교가 만들어 놓은 선비와는 다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뭐 덧바에 담긴 바는 이끌어주는 의미라는 의미이고요. 남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선생님 말씀대로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고 남편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혼이라는 것을 원래 모든 나시족들이 아주혼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주라는 건 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튀는 결혼이죠. 달리는 결혼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있는 방을 화방이라고 불렀는데 떼르바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방에 모자가 걸려 있으면 이제 결혼한 상태인 거죠. 그날 밤에. 다음 날 다른 모자가 걸려 있으면 다른 분과 결혼한 일인데 일생 동안 한 명과 만나 사는 비율을 전 세계에서 비유했을 때 가장 한 명과 사는 비율이 높은 곳이 나시족이에요. 룩구어에 사는 그 모소족이라는 것도 마사족이란 말인데 여기 나시족의 일계파예요. 같은 문자를 써요. 나시족엔 나한, 나희, 나홍, 룰루, 마사, 마리마사, 모소 다양한 민족이 있어요. 근데 언어는 거의 비슷하고 습속소 같은데 다만 조금 더 궁벽한 곳에 살고 있던 모소족이 여전히 더 고전적인 모계 목권 사회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버지 없고 남편 없다 그러는데 남편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골치 아파요. 누비혼이 있어요. 지금도 한 여자가 3명의 또는 그 이상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최민식 씨가 나왔던 독립영화가 있었죠. 거기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남자도 여러 여자와 동시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결혼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부인이 2 이상이에요. 첫째가 모 1급 부인이에요. 어머니급의 1급 부인이에요. 다음에 자급, 딸급의 2급 부인이에요. 또는 2급, 3급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 1급 남편이에요. 남편이란 개념은 아닌데. 그 다음에 자 2급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누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한 여성과 한 남성이 평균 3명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인 습속에 익숙하지 않은 한족의 현재 호적 규칙을 따라서 보면 이 아이들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내는 게 아니라 호적 등록이 난감해서 못 가는 애들이 들어있어요. 한족의 습성을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최근에도 있고요. 제가 아는 티베트의 가수들이라든가 샹그릴라의 가수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 남편은 저 백수양이라는 시골에 있고 또 한 명의 남편은 샹그릴라에 있고 또 한 편의 남편은 곤명에 있어요. 그런데 샹그릴라에 있는 남편애는 나이가 또 어린데 걔는 또 이제 고향에 또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냥 선후배예요. 노래 부르는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열고 안 보면은 세상에는 내 거 말고는 다 욕할 거밖에 없어요. 열지 않으면은 내 거 말고 힘 있는 거는 우러러보고 힘 없는 건 욕하게 돼 있어요. 열지 않으면 4대는 저절로 생기고 열지 않으면 모멸도 저절로 생기거든요. 열었을 때만 4대가 없어지고 열었을 때만 모멸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엉뚱한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한 10명 정도 채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10분들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은 어쩌면은 그래도 읽고 말하고 쓰기를 대충이라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저일지도 있어요. 예. 그럼 그 10분은 대부분 닷바 동파가 세습이에요. 그 성이 허시인 호라고 부르는데요. 호라고 부르는 이 발음과 지난번 동파 문자 시간에 서와 상이라고 했던 정인들을 가리키는 학교의 교장 또는 지도자를 호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음가이긴 한데요. 그 호시성을 가진 화바다 할 때 화자라 쓰고 호라고 읽는데 그 화바다 화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니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보시다가 집 위에 그 해바라기 맞배 지붕이거든요. 맞배 지붕의 한가운데에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으면 호시 집안이에요.
예, 쌍어문이 그려져 있으면 또 다른 그거는 이제 그 장씨 집안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 하나밖에 없으면 목씨 집안이에요. 그런 식으로 집안의 성이 맞배 지붕의 사이에 다 있는데요. 그 호시들 집안에 대대로 세습이어 가지고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여권 사임에도 불구하고 동파의 일은 남자가 하고 여성들이 하는 또 다른 위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두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재래적으로 하나는 동파교고 하나는 바리교예요. 아까 바리 조건 좀 넘겨보실래요? 지금도 보면 티베트 일대에 7살이 되면은 여자아이를 찾아서 거의 신처럼 모시죠. 걔를 바리라 그러죠. 그러다가 생리를 시작하면 신에서 쫓겨나죠. 요즘은 신에서 쫓겨나면 그걸로 끝인데 과거에는 쫓겨난과 동시에 인적이 없는 황무지를 떠돌면서 폐경이 되는 49세 때까지 황야에 살아야 돼요. 그러고 돌아오면 진짜 신처럼 대접받아요. 거의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명 바리가 탄생하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샹그릴라에 대바리가 있었는데 뭐 망가졌죠. 문화대혁명 겪고 그전에 대약진 겪고 하면서 뭐 망가졌죠. 근데 아무튼 그 여성들은 그쪽으로 내려오고 남성들은 닷바로 내려오고 그 사이를 또 사이에 불교는 또 별도로 존재하고 그 사이에 또 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시들이 아닌 사람들은 또 도교를 중심으로 모여서 노래하고 공부하고 남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거의 폐쇄에 가깝기 때문에 노래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바느질도 잘해야 되고 정말이에요. 대신에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이 그렇게 힘들게 밭을 갈고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밤새 울면서 다리를 주무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에서 일반 일어나는 이혼율에 비해서 아까 아주혼을 하던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이 결혼식에서 오히려 일생 동안 같이 사는 확률이 9할 5푼이래요. 안 바뀐대요. 쓸데없이 저기에 내 모자만 걸면 나도 오늘 남편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헛생각이에요. 김쌤 생각 버리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죄송합니다. 농담 들어서.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저기 선생님. 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 네. 보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 예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보니까 실제로 문자가 발견이 되고 지금과 거의 비슷한 거나 오히려 높은 형태의 글자나 문화들이 아까 말씀하신 약 5,000년 정도 전에 기원전 3,000년 전쯤에 있었던 걸로 해석을 이미 다 했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시기들하고 실제로 그쪽에 이제 다른 문명들하고 어떤 교류를 했다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동북 지역에서 말을 타고 핀란드까지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필리핀이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20년 만에 처음 이런 자리에 서니까 필리핀을 말 타고 어떻게 간다고 핀란드인데요. 옆에 지적도 안 해주셔요. 근데 아무튼 북방에서 기마민족들이 이미 17,000년 전부터 교통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문명과의 교류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메르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 밖이에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정호승 씨 시가 생각나요. 바람은 여전히 1000년 전에 하던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건 뭐 제가 은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뭐 6, 7천년에 해당되는 문명사의 전부인지 아닌지 그건 누구도 모르죠. 다만 과학이라는 영역, 저는 지난번에 르네상스를 상스가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과학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 부흥이라는 면의 요소를 제가 전혀 버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이상, 다 팽개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이상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이건 다른 차원의 살핌이 필요하지 제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17,000년을 어떤 17,000년경에 그 말을 하던 흔적들이 나왔어 그래요. 말을 키웠던.
말을 키우고 그 말을 그 잡아서 아예 가둬놨던 그 흔적들이 발견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7,000년입니다. 그게 한 9년 정도 된 전에 이 연구인데 그게 어디더라? 제가 잡지 제목을 살짝 까먹었는데요. 예전에는 한 12,000년까지 했는데 한 5,000년 더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문자가 나오기보다는 훨씬 전에 일이었죠.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말하는 저 남미를 연구해서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즉 추장 사회로 치프덤 소사이티를 갔다라고 하는 엘만 서비스라든가 켄트 플러넬 같은 학자분들의 이야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북반구의 기마 교통혁명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부족과 부족이 고립되고 점점점 내부의 힘에 의해서 고립이 벗어나진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사회발전 이론이에요. 실제로는 외부가 따로 없고 내부가 따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까요? 예, 오늘 예정된 시간 다 된 것 같고요. 좀 오늘 또 고생하신 박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예전에 인사드리면은 한 1분 동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요. 요즘 얼른 올립니다. 머리털이 작아지고부터. 털 수가 줄어들고부터.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셨어요. 아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겠지만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마치고 편안하게 작품 더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작품 구경하시고.